2006년 한 여대생이 사라졌다. 아니, 2025년 2월 대전의 한 평온한 초등학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쳐야 할 그곳에서 한 아이가 연기처럼 증발했다. 8살, 이제 막 세상의 빛을 알아가던 작은 생명이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교실, 가장 믿어야 할 어른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경찰의 시스템 모니터에 전멸하는 GPS 신호는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들마저 숨을 엇갈리게 만든 차가운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장 견고한 성벽이 가장 지독한 밀실로 변해버린 그날의 기록. 닫혀버린 문 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이 끔찍한 밀실의 수수께끼를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어떤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차가운 진실을 끌어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듣고 싶은 사건 이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5년 2월 10일 오후 5초 15분 대전 서부 일대의 치안을 담당하는 강력팀 사무실은 무거운 정적과 서류 넘기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겨울의 짧은 해는 이미 뉘엿뉘엿 넘어가며 창틀 위로 길고 서늘한 그림자를 들이우던 참이었다. 그 건조한 공기를 찢고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짙은 공포와 불안으로 잘게 떨리고 있었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친 8살 손녀 김하늘 양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할머니의 다급한 실종 신고였다. 평소라면 정해진 시간에 통학버스에서 내려 밝게 웃으며 달려와야 할 아이가 버스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학교 주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단순한 미아 사건일 수도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종종 호기심에 이끌려 예정된 경로를 이탈하기도 하니까. 하지만 숱한 사건을 마주해온 베테랑 형사들의 직감은 달랐다. 해가 저문 겨울의 텅 빈 학교, 그리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 8살 아이. 이 세 가지 조건이 결합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생사를 다투는 골든타임의 시작을 의미했다. 팀장의 짧고 굵은 지시와 함께 강력팀 형사들은 즉각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외투를 챙겨 입을 새도 없이 무전기를 집어든 그들의 눈빛은 이미 차가운 사냥꾼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초동 수사의 성패가 아이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즉각 통신사에 긴급 위치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아이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전파가 마지막으로 어느 기지국을 거쳐갔는지,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위치 추적 절차였다. 수사관들의 시선이 상황실의 대형 모니터로 일제히 쏠렸다. 몇 분의 뼈를 깎는 듯한 기다림 끝에 시스템 화면 위로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며 나타났다. 기지국 조회를 넘어선 정밀 GPS 오차 범위 내의 좌표값. 그 좌표를 확인한 순간 무전기를 쥐고 있던 형사의 손에 꽉 힘이 들어갔다. 위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좌표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모니터에 찍힌 붉은 점은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건물 한가운데에 고정되어 있었다. 형사들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보통 아이가 길을 잃거나 배회하고 있다면 GPS 신호는 불규칙하게라도 이동 경로를 그려야 마땅하다. 그러나 화면 속의 점은 마치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멈춰 세워진 것처럼 미세한 오차 범위만 보일 뿐 완벽하게 정지해 있었다. 그것도 이미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모든 인원이 빠져나갔어야 할 텅 빈 학교 건물 내부에서 말이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거나 혹은 아이가 스스로의 의지로 이동할 수 없는 모종의 상태에 빠졌다는 섬뜩한 가설이 형사들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오후 6시를 넘긴 시각, 형사들을 태운 수사 차량들이 잇따라 초등학교 정문을 미끄러지듯 통과했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어둠이 내려앉은 교정의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어지럽게 비췄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팀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있는 가족들과 짧게 상황을 교환한 뒤 즉각 건물 내부 수색 모드로 돌입했다. 낮에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뛰어놀며 뿜어내던 온기와 활력은 온데간데 없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학교는 거대하고 기괴한 미궁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한 개조는 1층부터 3층까지 교실과 화장실을 샅샅이 뒤진다. 두 개조는 지하 공간과 양끝 출입문을 막고 확인해. 작은 틈새 하나도 놓치지 마라. 팀장의 무전이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를 갈랐다. 형사들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지며 탐조등을 켰다. 백색의 강렬한 빗줄기가 먼지가 춤추는 긴 복도를 차례로 훑어나갔다. 텅 빈 복도를 울리는 그들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교실 문을 하나하나 열어 내부를 확인하고 책상 밑과 사물함 뒤편까지 빛을 비췄지만 아이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범죄의 냄새가 짙게 배어나오고 있었다. 단순히 숨바꼭질을 하는 아이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공간이 주는 압박감이 너무나도 비정상적이었다. 수색 범위가 2층 중앙복도로 좁혀지던 찰나였다. 앞장서서 어둠을 가르던 형사의 손전등 빛이 한 지점에서 멈춰섰다. 복도 끝, 외부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두꺼운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구역. 평소라면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그곳 주변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서늘했다. 손전등 불빛이 바닥을 훑자 차가운 복도 타일 위로 덩그러니 놓여있는 작은 물건 하나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작은 책가방이었다. 실종된 하늘양이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메고 갔던 바로 그 가방. 가방은 마치 누군가 급하게 내팽개친 것처럼 불안정한 형태로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가방이 향하고 있는 곳, 단 하나의 문. 시청각실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육중한 문이었다. 형사들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가방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아이도 이 근처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러나 왜 가방만이 덩그러니 밖에 버려져 있는 것인가? 형사들은 무전기를 통해 다른 조원들을 조용히 2층으로 호출하며 허리춤에 장비들의 손을 얹은 채 시청각실 문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갔다. 그 육중하고 차가운 방음문 너머에서 그들조차 상상하기 싫었던 지독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어둠이 짙게 깔린 2층 복도. 탐조등의 강렬한 백색광이 차가운 테라조 바닥을 쓸고 지나갈 때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들만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다. 숨소리조차 내기 조심스러운 무거운 정적 속에서 아이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형사들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었다. 평소라면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했을 이 공간이 지금은 마치 거대한 포식자의 뱃속처럼 서늘하고 기괴하게 느껴졌다. 손전등 불빛의 복도 끝, 시청각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굳게 닫힌 문 앞을 비쳤을 때였다.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책가방. 그것을 발견한 할머니의 입에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침에 소녀의 어깨에 직접 메어주었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형사들의 신경이 일제히 곤두섰다. 본능적으로 허리춤의 장비와 무전기로 손이 향하는 찰나, 시청각실 주변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천천히 어둠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40대 후반의 여성, 이 학교의 교사인 명모 씨였다. 그녀의 모습은 기괴할 정도로 흐트러져 있었다.
초점 없는 공허한 눈동자,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형사들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얼굴과 옷깃 곳곳에 튄 기분 나쁜 붉은 흔적들이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산전수전을 다 겪은 강력팀 형사들이 모를 리 없었다. 불빛이 자신의 얼굴을 정통으로 비추자 명씨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다. 그리고는 형사들이 미처 제지할 틈도 없이 열려있던 시청각실 문 안으로 몸을 숨기고는 육중한 문을 닫아버렸다. 차컥. 복도를 울리는 날카롭고 차가운 금속성 소리. 그것은 문이 안에서 굳게 잠겼음을 알리는 절망적인 신호였다. 그 순간 형사들의 머릿속에 울리던 일말의 희망적인 가설들은 산산조각이 났다. 문이 잠기는 소리는 곧 내부에서 벌어진 끔찍한 진실을 영원히 은폐하겠다는 범인의 의지나 다름없었다. 강제 개방해! 당장 열어! 형사들이 달려들어 문 손잡이를 거칠게 흔들고 육중한 방음문을 어깨로 들이받았다. 하지만 외부의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시청각실의 문은 웬만한 충격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 밖에서는 손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오열하는 할머니를 젊은 형사가 필사적으로 부둥켜 안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베테랑 형사들이 문을 뜯어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일각을 다투는 총각의 상황. 마침내 장비를 동원해 잠금 장치를 강제로 박살내고 문을 걷어차는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밀실의 봉인이 해제되었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훅 끼쳐오는 것은 학교라는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릿하고 낯선 철냄새였다. 손전등 빛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청각실 내부를 찢을 듯이 헤집었다. 그리고 방의 중앙, 차가운 바닥에 도달한 불빛은 형사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그곳에는 8살의 작은 생명, 하늘양이 누워 있었다. 아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깊고 영원한 잠에 빠져 있었다. 어떤 작은 미동도, 어떤 따뜻한 숨결도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정적. 방금 전까지 세상을 향해 맑은 웃음을 터뜨렸을 그 작은 몸은 이제 차가운 바닥의 온도를 그대로 흡수하며 싸늘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절망적인 풍경의 한가운데에 명씨가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도구가 들려 있었고 스스로의 몸에 상처를 내며 아이가 떠난 그 어두운 길을 자신도 뒤따라가려는 극단적인 시도를 하고 있었다. 제 앞에 당장 무기 빼서! 팀장의 불호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형사들이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명씨의 손목을 타격해 도구를 바닥으로 쳐내고 그녀의 양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엎어 누르는 데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차가운 수갑이 명씨의 손목에 채워지는 쇳소리가 방음벽에 부딪혀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짓눈 눌린 명씨의 입술 사이로 소름 끼치도록 건조하고 미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다 했어요. 그 한마디는 밀실 안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스스로 낸 상처로 인해 의식이 혼미해지던 명씨는 경찰의 삼엄한 감시 아래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영원한 잠에 빠진 작은 아이의 위로는 하얀 천이 덮였다.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할머니는 끝내 혼절하며 차가운 복도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폴리스 라인이 겹겹이 쳐지고 현장은 즉각 철저한 통제 아래 놓였다. 노란색 통제선 너머로 육중한 장비 가방을 든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현장에 진입했다. 어두운 시청각실 내부를 샅샅이 비추는 감식반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번개처럼 번쩍일 때마다 숨겨져 있던 끔찍한 참상의 흔적들이 파편처럼 드러났다. 감식 요원들은 바닥의 붉은 흔적들, 버려진 도구의 위치, 그리고 범인과 피해자의 동선으로 추정되는 모든 족적을 면밀히 채취하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현장 보전을 지휘하던 강력팀 팀장은 어둠 속에서 방음벽의 두꺼운 단면을 말없이 쓸어내렸다.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 외부의 빛도, 외부의 소리도 절대로 스며들지 못하고 반대로 내부의 그 어떤 절기도 밖으로 새어나갈 수 없는 구조. 범인은 왜 하필 수많은 교실 중에서 이 시청각실을 선택했을까? 팀장의 느리에 스치는 직감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결코 우발적인 사고나 감정의 폭발로 일어난 비극이 아니었다. 범인 명씨는 이 방이 가진 완벽한 방음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일반 교실이었다면 아이의 작은 외침이라도 복도를 타고 밖으로 흘러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청각실은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완벽한 무덤이었다. 범인은 처음부터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침묵의 공간으로 사냥감을 유인한 것이다. 현장에 남겨진 지독한 정적은 형사들에게 조롱을 건네는 듯했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 사건이 얼마나 악랄하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되었는지를 웅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팀장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깊고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제 이 침묵의 방이 감추고 있는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야 할 시간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평범한 교사를 이토록 끔찍한 그림자로 만들었는가? 그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한 형사들의 지독한 추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었다. 사건 현장에 짙은 어둠이 걷히고 무대는 눈이 시리도록 밝은 형광등 불빛이 쏟아지는 지방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옮겨졌다. 핏기 없는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에는 증거물 봉투에 담긴 작은 스마트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피해자 하늘 양이 매일 아침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꼭 쥐고 등교했을 그 휴대전화. 액정 화면에는 아이가 좋아하던 귀여운 애니메이션 캐릭터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지금 이 작은 기기는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진실을 봉인하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없었다. 강력팀 형사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포렌식 수사관의 분주한 성놀림에 집중되었다. 범행의 동기와 과정, 그 밀실에서 벌어진 모든 진실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기계 안에 남겨진 보이지 않는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하는 것이 절대적이었다. 포렌식 요원들은 조심스럽게 기기의 데이터 추출 작업에 돌입했다. 파손된 부분은 없었지만 혹시 모를 데이터 연구 손실을 막기 위해 모든 과정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다. 잠금 패턴을 우회하여 내부 시스템의 심층부로 접근하던 수사관의 마우스 포인터가 어느 순간 특정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위에서 멈칫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딸의 안전을 위해 직접 스마트폰에 설치해둔 자녀 보호용 보안 프로그램이었다.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작은 아이를 지키고자 했던 부모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방패. 이 애플리케이션은 GPS를 통한 실시간 위치 추적 기능뿐만 아니라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변의 환경음을 자동으로 녹음하여 부모의 기기나 클라우드 서버로 은밀하게 전송하는 강력한 백그라운드 보안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다. 서버에 동기화된 오디오 파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수사관의 건조한 목소리가 팽팽한 정막을 깼다. 형사들의 눈빛이 일제히 모니터로 쏠렸다. 화면에 떠오른 음성 파일의 생성 시간은 사건 당일 오후 2시경. 정확히 아이가 방과 후 교실을 나서 문제의 시청각실로 향했던 바로 그 뼈아픈 시간대였다.
재생 시간은 무려 1시간. 아이의 휴대전화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 눈과 귀를 열고 자신의 주인이 맞이한 차가운 비극의 순간을 묵묵히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형사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 1시간짜리 오디오 파일 안에 범인 명 씨의 극악무도한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 자명했다. 디지털 증거물은 즉각 강력템 회의실로 전송되었다. 외부의 빛이 완벽하게 차단된 회의실 안, 두꺼운 블라인드가 내려지고 팀장과 팀원들이 커다란 스피커 주변으로 무겁게 둘러앉았다.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재생하겠습니다. 막내 형사의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 마우스를 클릭했다. 스피커를 타고 날카로운 화이트 노이즈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번져나갔다. 형사들은 두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끔찍한 소음들을 견뎌낼 각오를 하고 있었다. 어린아이의 날카로운 비명, 애원하는 목소리, 거친 욕설과 격렬한 몸싸움이 빚어내는 아수라장.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예상하며 모든 수사관이 청각의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스피커를 타고 회의실을 채운 것은 소름 끼치도록 기괴하고 완벽한 정적이었다. 아무런 외침도 없었다. 발버둥 치는 소리도 애처로운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특수 제작된 시청각실의 방음벽이 외부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한 가운데 녹음기 마이크에 담긴 것은 오직 한 사람의 기척뿐이었다. 밀실의 정막을 찢고 흘러나오는 것은 누군가의 거칠고 탁한 숨소리였다. 중년 여성 특유의 불규칙하지만 무거운 호흡. 그것은 아이를 영원한 깊은 수면에 빠뜨리기 위해 움직이는 포식자의 서늘한 숨결이었다. 아이의 숨소리는 이미 오디오 파일의 극초반부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상태였다. 저항조차 허락되지 않은 압도적인 체격과 힘의 차이, 혹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기습이었기에 아이는 작은 비명조차 지를 찰나의 틈조차 허락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 끔찍한 고요함은 형사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치밀한 진실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러 이어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형사들의 피마저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찰칵. 천으로 된 무언가를 질질 끄는 마찰음, 그리고 날카로운 금속 지퍼를 열고 닫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아이의 책가방을 뒤지는 소리였다. 이어서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는 사각고림. 무언가 젖은 천으로 바닥을 벅벅 문질러 닦아내는 듯한 반복적인 마찰음이 스피커를 채웠다. 끼! 쾅! 시청각실 구석에 놓인 철제 캐비닛 문이 열리고 닫히는 단조로운 쇳소리까지. 이 모든 소리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몹시 침착하고 단조로운 리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오디오 파일은 단지 사건 당시의 참상을 담은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종료된 직후 범인이 현장을 어떻게 통제하고 은폐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완벽한 디지털 증거였다. 이 일련의 소리들이 수사관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했다. 범인 명 씨는 결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이성을 잃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 그녀는 매우 맑고 또렷한 정신 상태로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물리적 흔적을 차근차근 지워나가고 있었다. 두꺼운 방음벽이 모든 외부의 변수와 목격자를 차단해준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녀는 마치 방과 후 어질러진 교실을 청소하듯 아이의 마지막 흔적들을 여유롭고 치밀하게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다 못해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벼려지고 있었다. 스피커를 응시하던 팀장의 굳게 담은 턱관절이 미세하게 떨렸다. 우발적 범행 혹은 순간적인 감정 통제 불능으로 인한 끔찍한 실수라는 범죄자 특유의 얄팍한 변명은 이 1시간짜리 오디오 파일 하나로 완벽하게 박살이 났다. 범인은 철저히 계산하고 움직였으며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에도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증거인멸에 몰두한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적인 포식자였다. 음성 녹취록 당장 텍스트로 전부 따고 소리 파형 분석해서 파임라인 1초 단위로 정밀하게 분리해놔. 팀장의 억눌린 지시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회의실의 정막을 갈랐다. 형사들의 핏발선 눈동자에는 짙은 슬픔을 넘어선 서늘한 분노와 이 악랄한 범죄자를 반드시 가장 무거운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야 말겠다는 지독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지옥의 침묵을 담은 이 디지털 파일은 훗날 법정에서 범인의 거짓된 눈물과 변명을 갈갈이 찢어버릴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었다. 이제 경찰의 칼끝은 밀실의 문을 열기 전 그녀가 어떤 치밀한 계산 아래 이 덫을 설계했는지 그 사악한 궤적을 쫓기 위해 차가운 CCTV의 바다를 향해 방향을 틀고 있었다. 오디오 파일이 들려준 지독한 침묵은 역설적으로 범인 명씨가 내뱉은 모든 변명을 산산조각내는 가장 시끄러운 증거였다. 찰나의 이성을 잃고 버린 우발적 사고라는 주장은 이제 수사팀 내부에서 완벽하게 폐기되었다. 남은 과제는 단 하나. 그녀가 이 끔찍한 밀실의 덫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했는지 그 사악한 궤적을 시각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가장 냉혹하고 객관적인 목격자, 바로 방범 카메라 CCTV의 바다로 뛰어들 차례였다. 강력팀 형사들은 즉각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수킬로미터 내의 모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흩어졌다. 학교 내부의 보안 카메라부터 인근 골목길, 교차로의 방범용 카메라, 그리고 주변 상가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수사관들이 밤을 새워가며 긁어모은 영상 데이터만 수백 시간에 달했다. 형사들은 눈을 붉게 물들인 채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의 재생 속도를 늦췄다 당기기를 반복하며 수천 개의 프레임 속에서 명씨의 행적을 분초 단위로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작업에 돌입했다. 화면 속에서 범인의 동선이 처음으로 포착된 것은 사건 당일 오후 1시 30분경이었다. 학교 정문 쪽을 비추는 카메라 앵글 안으로 한 여성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일과가 한창이어야 할 시간, 명씨는 겉옷을 걸친 채 매우 평온하고 일상적인 걸음걸이로 교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충동을 억누르지 못해 배회하거나 불안에 떠는 기색은 단 1%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곧게 뻗어나가고 있었다. 수사팀은 교차로와 도로변 CCTV를 징검다리 삼아 그녀의 궤적을 쫓았다. 명씨가 도보로 2km를 걸어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대형 마트였다. 마트 내부의 보안 카메라는 그녀의 행적을 더욱 노골적으로 비추고 있었다. 화면 속의 명씨는 생활용품 코너를 천천히 돌며 무언가를 유심히 찾고 있었다. 잠시 후 특정 매대 앞에 멈춰선 그녀의 손이 집어든 것은 일상적인 학용품이나 교보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훗날 밀실의 바닥에 뒹굴게 될 모든 것을 영원한 수면으로 인도할 차갑고 날카로운 금속성 도구였다. 계산대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형사들의 등골을 더욱 오싹하게 만들었다. 명씨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를 마친 뒤
구매한 도구를 자신의 커다란 코트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마트 문을 나서는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마치 저녁거리를 사들고 귀가하는 평범한 주부처럼 그녀는 날카로운 목적을 품은 채 다시 2km를 걸어 아이들이 기다리는 학교로 복귀했다. 오후 2시 15분.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학교로 돌아왔다는 이 명백한 시각적 증거는 이 사건이 고도의 이성적 판단 아래 철저히 계획된 계획범죄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쐐기였다. 하지만 수사관들을 진정으로 분노케 한 장면은 따로 있었다. 무대는 다시 학교 내부 2층 복도를 비추는 CCTV 앵글로 전환되었다. 오후 4시 30분 무렵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한 시간이었다. 복도는 점차 한산해졌고 마지막 하교를 알리는 종소리마저 잦아들었을 무렵 화면 오른쪽 구석 시청각실로 이어지는 코너에 명씨가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녀는 퇴근을 서두르지 않았다. 교무실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코트 안에 차가운 도구를 숨긴 채 마치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복도를 오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방과 후 교실의 마지막 문이 열리고 홀로 가방을 맨 8살 하늘양이 복도로 걸어 나왔다.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복도에 남겨진 마지막 아이. 그 작은 실루엣을 확인한 순간 동상처럼 굳어있던 명씨의 몸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CCTV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화면 속 명씨의 미세한 제스처와 아이의 반응만으로도 그곳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선명하게 읽어낼 수 있었다. 명씨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굽혔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녀의 눈매가 부드럽게 휘어지며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듯 혹은 맛있는 간식을 주겠다는 듯 명씨의 손이 시청각실 방향을 가리켰다. 아이는 티 없이 맑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선생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맹목적이고도 순수한 신뢰가 아이의 발걸음을 돌려세웠다. 화면 속에서 아이는 명씨의 뒤를 졸졸 따르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밝게 웃으며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지며 복도 끝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당도한 시청각실 앞. 명씨가 무거운 방음문을 열고 먼저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어두운 공간 속으로 자신의 두 발을 내딛었다. 쾅! CCTV 화면 속에서 육중한 문이 닫히는 순간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던 강력팀 형사들의 입에서 거친 탄식과 욕설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 문이 닫히는 장면은 단순히 하나의 공간이 밀폐되는 것을 넘어 한 아이의 세계가 완벽하게 단절되고 파괴되는 절망적인 선언과도 같았다. 문이 닫힌 이후의 복도는 소름 끼치도록 평온했다. 아무런 흔들림도 아무런 소음의 여파도 화면에 담기지 않았다. 그 평온함이야말로 방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명씨의 사악한 지능을 대변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굳은 표정으로 마우스를 내려놓았다. 동기 없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불행한 사고? 심신미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 1시 30분 마트에서의 목적성 뚜렷한 동선, 4시 30분 복도에서의 치밀한 잠복, 그리고 아이의 신뢰를 이용한 완벽한 유인까지. 수천 개의 프레임이 연결되어 만들어낸 이 잔혹한 무성 영화는 명씨를 향해 똑똑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당신이 짠 거미줄의 궤적은
모두 경찰의 손에 들어왔다고. 이제 이 명백한 증거들을 들고 굳게 입을 다문 범인의 뒤틀린 심연을 해부하기 위해 가장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전문가들이 투입될 차례였다. 프로파일러들의 차가운 분석이 기다리고 있는 조사실로 사건의 무게중심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다. CCTV와 오디오 파일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팀 형사들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납덩이가 짓누르고 있는 듯한 찝찝함이 남아있었다.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완벽하게 채워졌지만 도대체 왜라는 근원적인 물음표가 아직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지닌 교육자가 도대체 어떤 심리적 기제를 거쳐 이토록 끔찍하고 차가운 포식자로 돌변하게 되었는가? 이 뒤틀린 심연을 해부하기 위해 수사본부는 즉각 국내 최고 수준의 범죄 심리 분석관, 즉 프로파일러 5명을 긴급 투입하여 명 씨의 과거와 내면을 샅샅이 파헤치는 고강도 프로파일링 작업에 돌입했다. 프로파일러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명 씨의 최근 몇 년간의 행적과 심리적 변화의 궤적이었다. 동료 교사들과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내사와 진술 확보가 밤낮 없이 이어졌다. 수사관들의 책상 위로 쌓여가는 조서들은 평범해 보였던 한 중년 여성의 삶이 어떻게 서서히 어둠 속으로 잠식되어 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명 씨는 오랜 기간 심각한 우울 증세와 대인 기피 성향을 보여왔으며 이로 인해 꽤 긴 시간 동안 병가를 내고 학교를 떠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그녀가 아직 타인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만큼 심리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들의 강한 압박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무리하게 교단으로 복귀했다는 점이었다. 학교라는 공간은 끊임없이 타인과 소통하고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곳이다. 억지로 다시 선 교단은 그녀에게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다. 게다가 복귀 직후 학교 측의 인사조치로 인해 그녀의 근무 공간이 1층에서 2층으로 밀려나듯 배치되면서 그녀의 내면에는 학교 조직 전체를 향한 깊은 피해의식과 맹렬한 적개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 프로파일러들은 이 지점에서 그녀의 분노가 단순히 자신을 향한 자조적인 우울감을 넘어 외부를 향해 파괴적으로 폭발할 준비를 마친 이른바 시한폭탄 상태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 팽팽하게 당겨진 이성의 끈이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전조 증상이 사건 발생 불과 나흘 전에 이미 나타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사건 발생 4일 전 교무실에서 사소한 업무 마찰을 빚던 중 명 씨가 동료 교사를 향해 돌발적이고 물리적인 위해를 가해 상대방의 팔을 꺾어버리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다. 평소 조용하고 무기력해 보이던 그녀가 뿜어낸 짐승 같은 공격성에 동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그녀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짙은 그림자가 임계점을 돌파해 밖으로 흘러넘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붉은색 경고 신호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교라는 폐쇄적인 시스템은 이 심각한 징후를 개인적인 스트레스 정도로 치부하며 조용히 덮으려 했고 결과적으로 포식자의 목줄을 풀어버리는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잔혹한 의문이 고개를 든다.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몬 것은 학교라는 조직과 동료 어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녀는 자신과 체격이 비슷한 성인이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한 8살 하늘 양을 영원한 침묵 속으로 끌고 들어갔을까? 프로파일러들이 도출해낸 결론은 수사관들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지독하게 비겁하고 사악한 절대적 통제욕의 발현이었다.
자신을 분노하게 만든 성인들을 상대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지한 명씨는 자신이 완벽하게 지배하고 억압할 수 있는 가장 만만한 대상을 사냥감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결코 이성을 잃고 발작적으로 저지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약자를 골라 철저하게 설계된 무대로 유인한 극도로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지배 행위입니다. 회의실 전면에 선 수석 프로파일러의 브리핑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명씨는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부서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한 복수심을 완성하기 위해 아이를 하나의 도구로서 철저히 소비한 것이다.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아이에게 가지는 절대적인 권위와 신뢰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그 무기를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휘둘렀다. 프로파일러들의 이 서늘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결정적 증거가 사이버 수사대의 웹브라우저 복구 작업을 통해 추가로 쏟아져 들어왔다. 명씨가 병가에서 복귀한 직후부터 사건 당일 아침까지 사용했던 개인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검색 기록은 그야말로 소름의 연속이었다. 그녀의 검색창에는 방음이 완벽한 공간, CCTV 사각지대, 그리고 가장 끔찍하게도 흔적 없이 영원히 장지오는 법, 완벽한 뒤처리와 같은 섬뜩한 키워드들이 빼곡하게 남아있었다. 충동적인 감정의 폭발이나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주장하기에는 그녀의 머릿속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차갑고 치밀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그녀는 사건 당일 아침 자신의 검색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포렌식 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이런 얕은 수작은 결국 복구되어 더 큰 올가미로 돌아온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오직 완벽한 범죄를 완성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디지털 기록과 심리 분석 결과는 명씨가 쳐놓은 방어막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참끝이 되었다. 프로파일러들은 취조실에 들어가기 전 강력팀 형사들에게 특별한 지침을 하달했다. 범인 명씨는 현재 병원에서 깨어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행동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전형적인 회피성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어찌할 바 모르는 가여운 환자로 포장함으로써 수사관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쏟아지는 추궁의 예봉을 꺾어보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셈이었다. 따라서 프로파일러들은 형사들에게 절대로 그녀의 감정적 호소에 동요하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형사들이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차갑고 건조한 사실, 즉 과학적인 물증과 객관적인 기록들만을 무미건조하게 던져주어 그녀가 쌓아 올린 망상의 성벽을 서서히 그러나 철저하게 허물어뜨리는 압박 전술이 필요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형사들은 그녀가 내뱉을 모든 변명에 대비한 치밀한 반박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우울증 약물 부작용을 핑계댈 경우 제출할 의료기록 분석표, 환청이나 환각을 주장할 경우 내밀게 될 사건 당일 마트에서의 평온한 CCTV 캡처 사진,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조종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을 때 방 전체에 울려 퍼지게 만들 그 1시간짜리 차가운 오디오 파일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춘 수사팀의 회의실에는 폭풍 전야의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형사들은 수백 장에 달하는 프로파일링 보고서와 검색 기록 출력물을 들여다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억눌렀다. 동정의 여지조차 없는 완벽한 악의 결정체. 사회가 그리고 학교가 놓쳐버린 수많은 경고음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한 아이의 우주를 파괴하는 대참사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수사관들은 깊은 자괴감과 동시에
강렬한 사명감을 느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은 맞춰졌다.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광기와 심신미약이라는 얄팍한 가면을 무참히 찢어밟기에 준비가 끝난 것이다. 강력팀 형사들은 조서와 증거물 파일이 산처럼 쌓인 박스를 들고 굳게 닫힌 취조실 문을 향해 묵직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차가운 철문 너머에는 아직도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믿고 있는 교활한 포식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취조실의 공기는 폐부를 찌를 듯 건조하고 서늘했다. 외부의 모든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방음벽, 그리고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낡은 철제 책상과 의자. 이 삭막하고 무거운 무대 위로 사건 직후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고 병원에 실려갔던 명씨가 수사관들의 삼엄한 통제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응급치료를 마치고 휠체어에 의지해 들어온 그녀의 행색은 몹시 초라해 보였고, 푹 숙인 고개와 불안하게 떨리는 어깨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희생양처럼 보였다. 하지만 맞은편에 착석한 2명의 베테랑 강력팀 형사들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프로파일러들의 서늘한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것은 심신이 미약한 환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의 이막을 올리려는 교활하고 사악한 포식자라는 사실을 말이다. 녹화 카메라에 붉은 불이 들어오고 마침내 본격적인 진술조사가 시작되었다. 명씨는 형사들의 예상에서 단 1인치도 벗어나지 않는 가장 고전적이고 비겁한 방어 기제를 꺼내들었다. 바로 심신미약이라는 낡고 지긋지긋한 방패였다. 그녀는 수갑을 찬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마치 내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저도 제가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상실과 환청, 일시적인 환각 상태를 주장하며 자신의 이성과 범행을 철저히 분리시키려는 악랄한 시도. 심지어 동석탄 그녀의 변호인은 형사들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슬그머니 밀어넣었다. 그 안에는 명씨가 병상에서 의식을 회복한 직후부터 틈틈이 작성했다는 무려 86장에 달하는 반성문이 들어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눈물 자국까지 얼룩져가며 쓴 그 종이 뭉치들에는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활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다가올 법정 싸움에서 어떻게든 감형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증명하려는 소름 끼치는 밑작업이었다. 하지만 형사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들은 명씨가 뿜어내는 가짜 슬픔의 늪에 발을 담그지 않았다. 그저 팔짱을 낀 채 침묵 속에서 그녀의 어설픈 눈물 연기가 잦아들기만을 기다렸을 뿐이다. 취조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을 때 마침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주임 형사가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었다. 86장의 반성문 뭉치를 거칠게 옆으로 밀어낸 그는 첫 번째 스모킹건을 차가운 철제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찰칵. 사건 당일 오후 1시 30분, 학교에서 2km 떨어진 대형 마트입니다. 당신이 직접 카드로 결제하신 영수증, 그리고 선명하게 찍힌 CCTV 캡처본입니다. 형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취조실을 울렸다. 눈물을 훔치며 오열하던 명씨의 손이 허공에서 미세하게 멈칫했다. 책상 위에 놓인 컬러 사진 속에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일상적인 얼굴로 결제를 마치고
문제의 도구를 코트 안주머니에 챙겨 넣는 그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무언가에 씌여 이성을 잃은 사람이 이렇게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2km를 걸어가서 정확히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고 다시 2km를 걸어 학교로 돌아옵니까? 이것도 당신 안에 다른 누군가가 한 일입니까? 형사의 날카로운 추궁에 명씨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입술을 꽉 깨물며 침묵으로 일관하려 했다. 어떻게든 이 첫 번째 위기만 넘기면 심신미약 주정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얄팍한 계산이 엿보였다. 그러나 수사관들의 진정한 반격은 이제 막 닻을 올렸을 뿐이다. 형사는 두 번째 서류를 꺼내 그녀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오후 4시 30분 2층 복도 CCTV입니다. 이번에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아 마지막으로 하교하는 하늘양을 기다리는 그녀의 치밀한 잠복 영상 캡처본이었다. 형사는 조서의 활자를 씹어뱉듯 차갑고 또렷하게 그날의 상황을 복기했다. 퇴근 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교무실로 돌아가지도 않고 2층 복도 구석에서 모든 아이들이 빠져나가기를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아주 다정하게 웃으며 다가가 시청각실로 유인했죠. 당신이 직접 그 육중한 방음문을 열고 아이를 어둠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완벽하게 통제된 당신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명씨의 호흡이 눈에 띄게 가빠졌다. 방금 전까지 쏟아내던 가짜 눈물은 이미 바짝 말라붙어 있었고 창백해진 얼굴에는 당혹감과 짙은 공포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자신이 철저하게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시간의 파편들이 경찰에 의해 너무나도 완벽하게 재조립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는 그녀가 숨을 고를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가 쌓아올린 거짓말의 성벽을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해 수사팀이 준비한 가장 치명적이고 차가운 무기를 마침내 꺼내들었다. 형사는 테이블 구석에 놓인 증거물 노트북을 자신의 앞으로 당겼다. 그리고 화면을 명시 쪽으로 휙 돌린 뒤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스페이스바를 눌러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취조실의 무거운 공기를 찢고 흘러나온 것은 끔찍하도록 건조하고 불규칙한 한 여성의 거친 숨소리였다. 이어서 들려오는 지퍼를 신경질적으로 여닫는 소리, 젖은 천으로 바닥을 벅벅 닦아내는 둔탁한 마찰음, 그리고 철제 캐비닛이 열렸다 닫히는 차가운 금속성 소음까지. 그 소리가 낡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순간 명씨의 눈이 찢어질 듯 크게 떠졌다. 휠체어에 앉은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한 경악스러운 표정, 그토록 완벽한 밀실이라고 맹신했던 시청각실 안에서 방음벽 너머로는 아무도 듣지 못했을 거라 확신했던 그 지독한 침묵의 시간들이 아이의 스마트폰을 통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명씨의 파리한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처음으로 억눌린 당황스러움이 육성으로 터져나왔다. 형사는 노트북 화면에 물결치는 음성 파형을 차갑게 응시하며 그녀의 남은 이성을 무참히 박살냈다. 피해자 가방 안에서 당신의 모든 끔찍한 움직임이 1초의 오차도 없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게 아이를 순식간에 제압해 영원한 수면으로 몰아넣고 직후 현장을 여유롭게 청소하며 증거를 없애는 당신의 숨소리입니다. 이게 이성을 잃은 사람의 행동입니까? 아니요. 당신은 그 어떤 순간보다 맑고 또렷한 정신으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형사는 상체를 테이블 위로 쑥 내밀며
명씨의 시선을 정면으로 올감했다. 거대한 맹수가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 짓누르듯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압도적이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어. 우울증이나 심신미약 같은 구차한 병명 뒤에 숨을 생각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자신의 비루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약하고 저항할 수 없는 아이를 철저하게 계산된 지옥으로 밀어넣은 잔혹한 포식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내민 86장의 반성문? 그건 희생자를 위한 반성이 아니라 감옥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기어나오기 위해 재판부를 기만하는 역겨운 위선이자 모욕입니다. 그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명씨의 마지막 심리적 방어막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구차한 거짓말을 내뱉지 못했다. 발작적인 눈물 연기도, 억울함을 호소하던 과장된 제스처도 모두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렸다. 산처럼 쌓인 명백한 물증과 그보다 더 차가운 진실의 목소리 앞에서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얄팍한 알리바이와 변명은 모조리 잣더미가 되어버렸다. 취조실 안에는 오직 명씨의 헐떡이는 가쁜 숨소리와 그녀의 밑바닥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수사관들의 얼음 같은 시선만이 교차할 뿐이었다. 피해자를 대신해 그 억울함을 온전히 증명해내야 한다는 강력팀의 지독한 집념이 마침내 범인의 입을 완벽하게 틀어막은 것이다. 진술조서 위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주임형사는 펜을 고쳐주며 건조하게 선언했다. 자, 역겨운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무슨 짓을 설계하고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 입으로 똑바로 진술하십시오. 거짓과 위선으로 정철된 범인의 끔찍한 민낯이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밀실의 자물쇠는 모두 부서졌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잔혹하고 서늘한 진실의 뭉치를 법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가장 무거운 침묵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뿐이었다. 수사관들의 단호한 시선은 이미 이 사건의 마지막 페이지, 법정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굳게 뻗어나가고 있었다. 취조실의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모든 진실을 토해낸 명씨가 수갑에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걸어 나왔다. 그녀가 스스로 써내려갔던 86장의 거짓된 반성문은 차가운 수사 기록의 맨 밑바닥으로 처박혔다. 오직 과학적인 증거와 서늘한 논리만이 그녀가 쓴 심신미약이라는 얄팍한 가면을 완벽하게 찢어발겼다. 강력팀 형사들의 끈질긴 추적과 프로파일러들의 예리한 심리 해부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경찰은 산처럼 쌓인 수사 기록과 물증, 그리고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완벽한 디지털 증거들을 하나로 묶어 검찰로 송치했다. 밀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참혹한 퍼즐을 모두 맞춘 수사관들의 임무는 여기까지였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저울 위에 이 무거운 죄악을 올려놓고 사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냉혹한 단죄를 묻는 과정뿐이었다. 2025년 3월, 닫혀있던 밀실의 진실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충격과 분노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라는 성벽 안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가장 끔찍한 포식자로 돌변해 한 아이의 우주를 영원한 수면 상태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은 사회적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경찰은 이례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긴급 개최했다.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한 피해, 그리고 완벽하게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 며칠 뒤 뉴스 속보를 통해 48세 여성 명재환, 그녀의 이름과 얼굴이 전국의 생중계로 송출되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도 그녀는 끝내 자신의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가리려 애썼지만 대중의 서늘한 시선과 분노는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발가벗기고 있었다. 해가 짧아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2025년 10월. 마침내 이 끔찍한 비극의 마침표를 찍을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 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무겁고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방청석을 가득 채운 유가족과 시민들의 눈빛은 방탄유리 너머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명재환을 향해 매섭게 꽂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재환의 행위가 단 한치의 동정심도 허락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계획범죄임을 낱낱이 입증했다. 마트에서 도구를 구입하던 평온한 CCTV 영상, 아이를 시청각실로 유인하던 치밀한 궤적, 그리고 무엇보다 법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1시간짜리 오디오 파일이 재생되었을 때 방청석 곳곳에서는 억눌린 오열이 터져나왔다. 검찰은 가장 연약한 생명의 불씨를 강제로 꺼버린 명재환에게 이 사회와 영원히 단절되어 세상 밖으로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세상과의 영원한 로그아웃에 해당하는 법정 최고형을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환의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취약성과 그동안 제출한 수십 장의 반성문을 거론하며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재판장의 표정은 깎아지른 절벽처럼 단호했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텅 빈 법정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피고인은 교사로서의 우월적 지위와 피해자의 맹목적인 신뢰를 철저히 악용하여 방음이 완벽한 공간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보냈습니다. 범행 직후에도 오직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에만 몰두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이나 구조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은 철저히 배척되며 제출된 반성문 역시 형벌을 피하기 위한 피상적인 변명에 불과하여 진정한 참회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모두가 기다려온 최종 주문을 선고했다. 피고인 명재환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법정 최고형인 영구적인 로그아웃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는 사실상 그녀의 남은 모든 생을 차가운 콘크리트 벽 안에 가두고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하겠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무기징역이라는 단어가 법정에 떨어지는 순간 방청석 맨 앞줄에서 두 손을 꽉 쥐고 기도하던 할머니는 끝내 무너져 내리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다. 손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뼈저린 죄책감, 그리고 범인이 아무리 무거운 벌을 받는다 한들 맑게 웃던 8살 아이는 두 번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는 절망감과 허망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법정 경찰들의 제지 속에서도 할머니의 오열은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정의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차가웠으며 남겨진 이들의 가슴에 뚫린 거대한 구멍을 온전히 메워주지는 못했다. 사건은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되었다. 강력팀 사무실로 돌아온 형사들은 명재환의 이름이 굵게 적힌 두꺼운 수사기록처를 캐비닛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 굳게 자물쇠를 채웠다. 육체적인 피로와 긴장감은 해소되었지만 수사관들의 뇌리에는 여전히 짙은 잔상이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건물 옥상에서 팀장은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범인을 잡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다. 하지만 수사관들을 진정으로 절망하게 만든 것은 이 비극이 단순히 한 개인의 악의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뼈아픈 진실 때문이었다. 명재환의 내면에서 자라나던 위험한 경고 신호들, 동료에게 가했던 비상식적인 공격성과 통제할 수 없는 징후들이 이미 사건 발생 나흘 전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이를 가벼운 마찰로 치부하며 덮어버렸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방어막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음에도 누구도 그것을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안일함. 그것이 결국 교실을 거대한 사냥터로 만들고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시청각실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밀실로 둔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철저하게 고립되어 영원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아야 했던 아이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 어른들의 무관심과 시스템의 붕괴가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은 끔찍할 정도로 선명하게 증명해냈다. 경찰의 철제 캐비닛은 닫혔지만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피 흘리는 채로 남겨졌다. 아이들의 세상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벽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다. 그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스스로 맹수로 돌변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시스템의 그림자를 의심하고 감시해야만 한다. 두 번 다시 어떤 아이도 어두운 방음문 너머로 홀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 차가운 수사 기록은 우리 모두에게 지독하게 묻고 있다. 당신의 아이가 머무는 그곳은 정말로 완벽하게 안전합니까?